1부에 이어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비대면 당원교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동구갑 당원교육 2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협 사무실 소개, 두 번째는 당협 주요 현안 소개, 세 번째는 국민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수정 교수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온라인 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네 번째는 비대면 당원교육 설문 작성 안내를 끝으로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당원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내용들을 잠깐 보시자면,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는 완전 양상이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예컨대 형법의 규정 안에 명기된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성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범죄다. 예컨대 성적 접촉을 가정하지 않은 이제 성범죄는 좀 상상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율을 해야 된다, 뭐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강간 정도를 엄벌을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 강간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이제 변화한 내용들이 구현이 됐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조차도 유지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지가 사실은 성인에 대하여서는 10년이 채 되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 부분 강간을 일반 형사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각도에다 놓고 바라보던 시절이 사실 있었고요. 친고죄를 폐지하게 되면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피해가 결국에는 신고를 함으로써 까발려져서 평생 동안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는 수치심을 안고 가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는 피해자 자신이 정해야 될 문제다. 이게 친고죄를 유지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길바닥에서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강간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둘 간에 우리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럼 정당하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컨대 재산을 뺏기는 거나 또는 이제 강간 피해를 당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사회적인 깨달음들이 이제 동반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피크를 이루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모든 피해자 책임론을 한 방에 날려보낸 바로 조두순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은 피해자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니까 피해를 당하지 아무나 피해를 당하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여지없이 뭐 말이 안 되는 가정이다라고 온 사회에 알려준 사건이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그 어린 아이 나영이의 이제 조두순의 아동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된 일이었나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를 주었고요.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이제 조두순을 유인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잘못이 있다면 아이가 아침에 일찍 부모가 출근하기도 전에 학교에 등교해야만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성장을 했어야만 했었다. 이게 어쩌면은 유일한 뭐 과실이라면 과실인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아이에게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지없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신고죄가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뭐 심각한 이제 잘못이 있을 뿐 사실은 가해자에게 온전히 엄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아이를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심지어는 이 아이를 그야말로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어떤 침해 없이 조사도 하고 재판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아픈 아이를 경찰에서 몇 번이나 불러다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서도 역시 또 몇 번이나 반복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는 재판정까지 나가서 결국에는 피고인, 아이를 그야말로 끔찍한 피해를 준 피고인 앞에서 증언을 하게 만든 이 사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여졌고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반복 진술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변혁이 이루어져서 해바라기 센터가 탄생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사실 됐고요. 그런 종류의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여야가 차이가 없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 의원들이 진짜 많은 제도를 입법을 해주셨고, 그 바람에 이제 저 같은 사람도 2008년도 법률 개정에 의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성폭력 그리고는 장애인 성폭력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것이 형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등장을 해서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에서 저와 같은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육성되어서 지금 진술 분석 전문가나 진술 조력인으로서 지금 해바라기 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무지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데는 결국은 2008년도에 형사법 개정에다가 전문가 참여제라는 것을 개정을 해서 결국은 지금 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 성폭력은 1년에 기껏해야 기소되는 사건이 5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1년에 성범죄 사건이 대충 한 3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저희가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고요. 3%에서 한 5% 정도까지가 그것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에 이른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나 그 당시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께 그리고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여성도 포함해서 입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지금 이런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범죄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적인 접촉이 있는 성범죄 정도를 그저 성범죄다 이것만 엄벌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한 그런 그 상황에서 오늘날은 지금 성범죄라고 하면 거의 대다수의 어린 사람들의 피해가 사실은 온라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된 조항들,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아셔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그런 이제 특수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은 불법 촬영을 하는 그런 이제 촬영이 돼야 영상이든 사진이든 인터넷에 이제 유포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처벌하는 규정을 보면 동의를 하지 않고 촬영을 하면 아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조항으로 양형이 대폭 올라간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동의한 촬영이 순식간에 이것이 피해자에게 사망까지 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오늘날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아마 소라넷 사건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이제 부부가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음란물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것을 금전적인 이득을 유발시키면서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리벤지 포르노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서로 좋은 시절에는 동의를 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을 해놨다가 문제는 헤어지자 그 헤어진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동의를 한 영상물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결국엔 처음에는 피해자를 모욕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된 사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가 오늘날의 N번방의 피해자들 못지않게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피해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불법 촬영물들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많은 불법 촬영물들이 이 소라넷을 통해 가지고 탑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추정컨대 꽤 많은 불법 촬영물들은 모텔이나 성매매 업소를 통해 가지고 영상물들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현장에 노출된 적이 없는데 왜 나의 얼굴이 이 영상에 떠돌아다니느냐 하는 그런 피해자들까지 다양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일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끔찍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상물, 음란 영상물들은 결국은 공공의 마치 어떤 사용물처럼 돼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사망한 피해 여성의 영상물 밑에 성매매업소 전화번호까지 찍혀가지고 홍보 영상처럼, 광고 영상처럼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이 소라넷 사건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감대를 일으켜서 이건 정말 문제다 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소라넷 주범들을 검거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근절이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영상물들이 사라지지는 않고 결국은 확대 재생산이 되는 유포라는 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촬영한 자가 결국은 탑재를 했는데, 문제는 촬영한 자를 검거해도 이제는 과거에 온라인 속에서 탑재됐던 영상물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유포되고 또 재유포되고 하는 그런 일들로 결국 금전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게 지금 이 암시장의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찍어져서 탑재됐던 영상물들이 당시에 이제 내려졌다가 그걸 뭐 저장해놨던 많은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 소라넷이 폐쇄되면서 이들이 이런 영상물들을 어디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느냐. 그게 다름 아닌 웹하드 사건입니다. 양진호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이제 웹하드는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사이버 공간 속에. 그래서 그런 종류의 대용량 어떤 파일들을 이제 저장을 해두고 뭐 상당 부분 유저들이 그걸 다운받으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켓을 IT 첨단 산업이죠. 형성을 했는데, 문제는 진짜 필요한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탑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만든 이 이제 웹하드 속에서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인 이득을 발휘하게 된 것들이 결국은 음란 동영상들입니다. 불법 촬영물들이죠. 이제 상당한 일종의 뭐 고정적 고객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사건이 양진호의 이제 웹하드 사건입니다. 양진호라는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분의 죄명 안에는 어디에도 성범죄라는 그것과 연관된 죄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침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다. 전혀 뭐 입법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양진호 사건이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게 되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들이 재유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재유포되는 영상물들을 결국은 다운을 받아서 활용하는 유저들은 돈을 내고도, 아주 비싼 돈을 내고도 그와 같은 불법 촬영물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용자들은 결국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과거에는 소라넷에 그 다음에는 웹하드가 생기자 웹하드에다가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이런 일들로 변화를 했다가, 문제는 이것이 SNS의 기술과 함께 어떻게 보면 불법 촬영물 시장, 음란물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림 파일이나 영상 파일들을 SNS 상에서 공유하게 되자 결국에는 온 디지털 공간 전체가 국내와 국외를 가릴 거 없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공간에서 이런 이제 영상물들이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이게 결국은 N번방 사건입니다. 국내 경찰이 뭐 웹하드를 단속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자 고정된 유저들이 탄생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성적 취향이죠. 일단은 관음증적인 성 도착은 뭐 상당히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니까. 더군다나 내용이 굉장히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그리고는 지금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상당히 소아성애에다가 또는 과학적인 성 도착에다가 이런 이제 성적인 정말 비정상적인 욕망을 그야말로 해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배설구처럼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헤비 유저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다크웹이라는 곳까지 비밀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아동 성폭력 동영상들도 사실은 서로 돈을 받고 주고받고 팔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엠번방이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에는 로그인을 하는 이 유저들은 사실은 엠번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유저로서 가입을 한 사람들보다는 그 전에 사실은 양진호 사건 때, 그 전에 소라 사건 때부터 그야말로 상습적인 유저로서 지금 이런 종류의 영상물들을 소비했던 자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아마도 경찰에서 이분들을 지금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법률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돼서요. 과거에는 불법 촬영죄 그리고는 불법 유포죄만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 되자마자 결국은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루지 못한 청원을 구현하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개정이 됐는데 그중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사실은 처벌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헤비 업로더들만 처벌을 했지 헤비 유저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었는데 아마도 두세 달 후에는 그 헤비 유저들까지 소지죄를 적용해가지고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양진호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결국은 플랫폼을 처벌을 안 했었죠. 기술 개발자는 뭔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많은 논의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하는 자들을 처벌할 게 아니라 결국은 유저들의 잘못인데 이 좋은 서버를 이 첨단 기술을 잘못 나쁜 방향으로 사용한 이 유저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면 그 성폭행을 한 가해자만 쫓아가서 찾아가지고 처벌하면 될 것을 왜 이 서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운운하느냐 하는 것들이 최근까지의 추세인데 사실은 이 서버들이 책임이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이제 유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헤비한 이런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그리고는 그 트래픽이 발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은 회사 차원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상거래가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분히 유저에게 경고를 날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고의 책임을 방기한 상태에서 만약에 아동 청소년이 트래픽을 타고 사고 팔려 나가서 결국 텔레그램까지 도달해서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헤비 유저들의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적인 니즈를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올렸던 이 이제 업체들은 책임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2018년도 여름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실태 조사를 하라 이런 이제 주문을 받아서 실제로 여름방학 6월, 7월, 8월을 저희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을 전부 스마트폰에다가 깔아가지고 수백 개의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채팅을 목적으로 하는 랜덤한 이제 사용자들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종류의 대화가 오고 가는지 영업적인 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업자들이 결코 무고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리케이션들도 랜덤하게 채팅이 일어나니까 미성년자들을 제한을 해야 되는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필요가 틀림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엄정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서 미성년자면 넣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번호만 그냥 띡띡띡 클릭을 해서 집어넣으면 12살짜리 어린애라도 엄마의 주민번호로 13살짜리 남자아이라도 형의 주민번호로 사실은 모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은 미성년자들이 결국은 채팅 어른들과 모르는 미지의 세계와 대화를 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채팅을 마치 놀이처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고요. 이미 이런 현상은
초등학교까지 아주 만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영상들 또는 문자들을 아이들은 이것을 놀이라고 여기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것들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성의 성기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만 하면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다운을 받지 않아도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게 아주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시간으로 아이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아 진짜 이 아저씨 이상하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놀이처럼 채팅을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2018년도 여름에 저희가 이제 결국은 연구 목적으로 빠지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뒤져보니까 한 300개여 정도 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미성년자와 어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채팅창에다가 제가 12살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 오늘 잘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많이 올리면 거기다가 수많은 아저씨들이 돈을 이제 얼마 호가를 불러가면서 이쁘게 생겼다 프로필이 뜨니까 뭐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성매매 내지는 성폭행에 이르게 하려고 유인하는 것들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요. 너무나 끔찍한 영상들을 마구 보내십니다. 성기 사진은 기본이고요. 성관계 영상까지 무지하게 많은 자극들을 보내면서 성적인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인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유인하는 상대방은 12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고서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죠. 정말 혈안이 돼서 경쟁을 하면서 모든 이제 아저씨들이 라인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은 왜 깔아야 되냐? 이게 국내 회사가 아닙니다. 일본 회사고요. 뭐 꼭 라인 회사를 제가 헐뜯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유행하는 이런 어떤 익스클루시브한 둘만의 대화가 가능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 1시간 동안 끔찍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저희가 꾹꾹 참고 대화를 나누어 주었더니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상품권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하여 무고하다고 그 업자들을 일종의 IT 신종 기업이라고 산업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랜덤 채팅이라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들을 결코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결국은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영미법 국가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사고 팔리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온라인 그루밍도 불법으로 입법을 해놨고요. 그리고는 휴먼 트래피킹 로 같은 게 있어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신매매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온라인에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온라인 휴먼 트래피킹을 어떻게든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맥의 고리가 되는 업체들을 사실은 규율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텔레그램까지 자기가 알아서 비밀방을 찾아가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성착취를 당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을 유인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랜선을 타고 텔레그램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는 사실은 물 건너가는 일이다. 더군다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들어간 그 외국에 있는 서버 텔레그램의 비밀방은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안 넣어줍니다. 유저들을.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불법 행위에 참여해야 그래야 공범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한 이제 성착취 행위까지 가담을 하도록 엠번방에다가 넣어주는 것인데 그 비밀 채팅방인 박사방에 경찰이 어떻게든 입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내내 그런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찰은 결코 알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도 경찰이 이렇게 순찰을 돌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비밀방에서 아이들이 계속 사고 팔리는 것을 과연 본청에서 알 수가 있겠느냐. 알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지금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입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허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까지 잠입수사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온라인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이죠. 우리 집의 안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이런 조주빈 같은 사람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이
노출이 돼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안방 화장실에서 성착취 영상을 찍고 앉아있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입법이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꼭 교육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이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것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메라에 집착하지 않는 개정, 예컨대 카메라 의미가 없다. 소형 카메라 아무리 제재받자다. 아이들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성착취물을 본인의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카메라로 자기가 자신의 끔찍한 성착취의 행위를 찍었다 하여 그것을 동일하고 취급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 아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냐? 공범입니까? 이 아이들이 본인의 끔찍한 영상, 음란물을 직접 찍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동은 대상자로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취급하냐? 피해자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 만약에 성착취 영상을 찍었으면 지금까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로,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 대상자로부터 피해자로 이제 변경해 주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 이렇게 느꼈던 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동의해도 동의가 아닌 강간으로 취급하는 연령이라는 거죠.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다. 아동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 특히 청소년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은 뭐 10대만 돼도 몸이 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조숙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 연령 사실은 높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성착취 이제 범죄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중학교 아이들 성착취 피해자들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14세, 15세 피해자들이죠. 한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이렇게까지 수십 개를 찍게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결국에는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어른들의 그것처럼 성장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시켜줄게 또는 뭐 배우를 시켜줄게 하면 이 아이들은 그런 이제 모르는 아저씨들의 랜덤한 채팅에 정말 배우가 될 수 있겠거니 착각한다는 거예요. 몸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볼래? 뭐 배우가 되려면 그래도 알몸 사진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에 아이들이 넘어간 겁니다. 박사라는 자가 조주빈이 아이들의 영상들을 빼내가지고서는 아이들을 전부 개인적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 성착취에 이르게 한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 중학교 여자애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피아제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 단계마다 인지적인 발달이 질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년기가 돼야 뭐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는데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직접 다 경험을 해보고서야 알겠습니까? 예컨대 아저씨가 7만 원 줄게 우리 집에 올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델 시켜줄게 알몸 사진 찍어서 보낼래? 라고 하면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성폭행 피해나 인명피해까지 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직접 피해를 경험해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추론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그것을 피아제는 만 15세에서 만 16세다. 이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의제강간 연령이 독일도 만 15세고 프랑스도 스웨덴도 만 15세고 그리고는 영미권 국가는 만 16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 15세, 16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과학적 근거, 피아제의 이론이나 또는 뭐 발달 심리학자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 이제 이론들로부터 예컨대 아이들의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 부분 청소년기 정도는 돼야 이게 예스가 예스이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알게 됐고요. 강간이라는 것의 구성 요건으로도 외국의 경우에 특히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이들이 자신의 카메라로 성착취물을 찍을 때 본인이 직접 찍었다 하여 그것을 컨센트라고 볼 수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것은 컨센트가 아닙니다. 협박이고 유인에 의해서 주민센터 직원까지 동원한 개인정보의 약탈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 때문에 본인의 영상물을 촬영한 거죠. 그 기준이 강간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without consent면 사실 범죄이죠. without consent인 성적인 접촉 또는 성적인 희롱 역시도 모두 범죄입니다. 비대면 당원 교육을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 교육과 관련한 설문 작성법을 설명드립니다. 설문을 해주셔야 당원 교육이 마무리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송된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성별과 연령을 체크해 주세요. 1번, 2번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3번, 4번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5번, 6번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7번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비대면 당원 교육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